대선까지 꼭 30일 남았습니다만 이재명, 윤석열, 양당 후보 간의 지지율은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접전입니다. 토론, 배우자, 리스크, 그리고 대장동 의혹, 앞으로 계속 이어질 대선 변수에 대한 각 당의 판세 분석 잠시 뒤에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이 그래프가 예상보다 가파릅니다. 정부는 이달 말 13만에서 17만 확진을 예상한다고 했는데 곧 있을 개학이 또 걱정이죠. 잠시 뒤 교육부 장관의 등교 방안 발표가 예정돼 있는데 시작되는 대로 바로 브리핑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월요일 더 뉴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정리해드립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30일을 앞두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전직 장차관 100여 명의 지지를 이끌어내며 새 결집과 대선 전략 다듬기에 나섰습니다. 내일로 예정됐던 2차 TV 토론이 무산된 데 대해서 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토론을 피하는 건지 자신이 없어서 도망치는 건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인들을 상대로 한 특별 강연에서 미중 갈등과 기후변화 등 격변하는 패러다임 속에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성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부인의 과잉 의전 논란을 거론하며 이는 배우자 문제를 넘어 후보 본인의 자질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BS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38.4%, 윤석열 후보는 44.6%를 얻었고 오마이뉴스가 의뢰한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 38.1, 윤석열 후보 43.4%로 나타났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쯤 신규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고위험군만 재택 치료를 하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도록 하는 새로운 방역 대책을 발표합니다. 소아 청소년 확진자도 증가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합니다. 정상 등교를 원칙으로 하되 학교별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코로나19 검사 방법도 다양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한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개인전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에이스 최민정이 여자 500m에, 황대현, 이준서, 박장혁은 남자 1000m 경기에 각각 출전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가 급속도로 확산하면서 소아 청소년의 코로나19 발생률이 높아지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지금 새 학기 학사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현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연일 경신되고 있고 얼마나 늘어날지 또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얼음판을 걷는 긴장감 속에서 국민 모두가 우리 학생들을 많이 걱정하시지만 동시에 우리 아이들의 배움에 결손이 없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학교가 오미크론이라는 새로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길 기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까지 4차례의 코로나 대유행과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서도 우리 학교는 학교 방역의 기본을 유지하면서 지난해 말 학생들의 등교 비율을 87.6%까지 높였고 온라인 수업은 이제 모든 학교가 언제라도 활용하는 방법으로 익숙해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2년간 코로나에 대응하면서 축적된 학교 현장의 경험이며 어떤 감염병 위기가 오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든든한 현장의 힘입니다. 교육부는 학교 현장에 누적된 지난 2년간의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미크론 변이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2022년 새학기를 준비하며 오미크론 변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학사 운영 방식과 학교 진단 검사 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이를 2월부터 단계적으로 차분하게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오미크론 대응 방역 및 학사 운영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 방역 강화 사항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는 감염 전파율이 기존 델타 변이보다 3배에서 5배가량 많고 무증상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학교의 방역을 개학 전의 준비,
등교 직전 조치, 등교 후 관리의 3단계 대응 체계를 마련해서 방역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월 14일부터 3월 11일까지 한 달간 집중 방역 주간을 운영하겠습니다. 개학을 하기 전에 조치 사항으로 학교의 방역 인력은 지난 2년 중에서 가장 큰 규모인 총 7만 명을 지원하며 총 2,241억 원의 교육 예산을 투입하겠습니다. 또한 KF80 이상의 마스크, 신속 항원 검사 키트와 같은 중요한 학교 방역 물품은 충분히 지원하겠습니다. 특히 신속 항원 검사 키트는 전체 학생과 교직원 수 대비 약 20%를 교육청에 지원하고 미접종자가 많은 유치원 초등학생용으로는 10%를 추가 비축해서 필요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 3월 8주분 650만 개의 검사 키트를 확보했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수급 물량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부모, 학생의 백신 접종에 대한 걱정을 덜기 위해 백신과 이상 증상 간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더라도 학생 1인당 최대 500만 원의 의료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등교 직전 조치 사항 중에서는 재택치료 중심으로의 치료체계 변경 등 현재 변화되는 방역체계를 반영하고 동거인 중에 재택치료자가 있는 경우 등교를 중지해서 학교 내의 감염을 관리하겠습니다. 둘째, 고위험군만 PCR 검사를 받게 되는 방역 변화에 따라서 학생들의 검사 불편이 없도록 학교 자체 방역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겠습니다.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 체계가 바뀌면서 학교 방역에서 가장 크게 변화하는 부분입니다. 이제부터 확진자가 발생할 시에 방역 당국 기준에 따른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학교장이 접촉자를 분류하고 접촉자는 증상 유무나 고위험자 여부에 따라 PCR 검사 또는 신속 항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접촉자 중에 무증상자는 7일간 3회 이상의 신속 항원 검사를 받고 각각 음성인 경우 등교와 출근을 할 수 있게 하여 감염 전파를 차단하면서도 학습권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증상자 또는 고위험 기저질환자는 선별진료소에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고 검사 결과가 음성이면 등교와 출근이 가능합니다. 셋째, 학생들의 PCR 검사 결과를 2시간 내에 받을 수 있는 현장 이동형 신속 PCR 검사소를 추가로 설치, 운영하겠습니다. 학기가 시작하기 전인 2월 말부터 확산세 정점이 예상되는 4월까지 수도권 교육청을 중심으로 이동이 가능한 신속 PCR 검사소를 설치해서 확진자 발생 학교에 대한 신속한 방문 검사를 지원하겠습니다. 이러한 학교 방역 체계를 바탕으로 하는 2022학년도 1학기의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의 정상 등교 원칙은 유지됩니다. 다만 오미크론의 특성상 단기간 확진자 또는 격리자가 급증할 수 있으므로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에 학사 유형을 크게 정상 교육 활동, 전체 학생이 등교하나 교육 활동의 일부는 제한하는 방법, 세 번째는 일부 학생이 등교하고 일부는 원격 수업으로 운영하는 방법, 네 번째는 전면 원격 수업하는 방법, 총 4개의 유형으로 구분해서 학교 현장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의 권한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학교가 판단하는 최소 기준이 되는 핵심 지표를 설정했습니다. 학내 재학생의 신규 확진 비율이 3%이거나 학내 재학생의 등교 중지 비율이 15%인 상황인 학교는
앞서 말씀드린 4개의 학사 유형 중에서 학교에 맞는 탄력적인 대응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오미크론 확진자 숫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결정을 돕게 될 것입니다. 등교 유형의 결정 방식은 특히 시 교육청과 학교 현장에 계시는 교원분들께서 급변하는 코로나 상황에 단위 학교에서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를 최대한 반영한 것입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과 같은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비한 지원 계획도 마련하였습니다. 교직원 확진이 급격히 늘어나는 상황에 대비하여 한시적으로 교과 교사 정원의 3.5%인 약 1만 명까지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별 업무 연속성 계획 작성 가이드라인을 안내하여 학교가 확진자 급증 시 수업 방안, 조직 운영 등에 대해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원격 수업 병행이 장기간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서 공공학습 관리 시스템 서버 대폭 증설과 스마트 기기 무상 대여를 위한 여유분 확보 등도 추진합니다. 확진 또는 격리 등으로 등교가 어려운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 교육 결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등교 중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체 학습이 실시간 쌍방향 방식 등 적절하게 운영되도록 하고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학교별 계획이 내실화되도록 원격 교육 가이드라인 제시 등을 통해 지원합니다. 학기 초 모든 학생들의 학습, 심리 정서, 사회성 등 관찰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등 교육 회복 종합 방안 역시 내실 있게 계속 추진합니다. 이어서 대학 학사 운영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대학 자율 방역 체계 강화와 교육 회복을 위한 대면 교육 활동의 확대를 추진하여 대학생의 건강권을 확보하고 동시에 학습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첫째, 학사 운영 전반에서 대면 수업 원칙은 유지합니다. 특히 전공, 실험, 실습 등은 대면 수업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불가피하게 비대면 수업을 실시하는 경우 교수자와 학생 간의 피드백을 활성화하고 지난 2년간 정비한 원격 수업 지원 체계를 충실하게 활용해서 양질의 수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둘째, 학습 공동체, 멘토링, 취업 준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학생회 활동과 신입생 적응 프로그램 등 학생 간의 교류와 비교과 활동도 확대해서 학교 공동체의 회복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관련해서 새학기 등교 방안 발표 내용 듣고 오셨는데요. 2월 14일에서 3월 1일까지 집중 방역 기간으로 운영하고 방역 인력, 예산 적극적으로 투입하겠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KF80 이상 마스크와 신속 항원 검사 키트, 이런 학교 방역 물품 충분히 지원하겠다. 또 현장 이동형 PCR 검사소도 설치하겠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정상 등교 방침은 유지를 하되 학교 현장 중심의 판단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네, 학교가 판단하는 최소 기준을 중심으로 핵심 지표를 설정을 하고 또 서버를 대폭 증설하고 스마트 기기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등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지원 계획도 마련하겠다. 이런 추가 계획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자, 새학교 등교 방침 정리를 해드렸고요. 이 밖에 코로나19 확진 상황 등 내용은 잠시 뒤에 취재 기자 차례로 연결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꼭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양강 후보들의 경쟁도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전직 장차관 100여 명의 지지를 이끌며 지지층 결집과 대선 전략 다듬기에 나섰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대한상의 특별 강연에서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경제 행보에 주력합니다. YTN 취재 기자들이 각각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습니다. 네, 먼저 이재명 후보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송재인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나와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선 준비 점검에 주력하는 모습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선이 이제 꼭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오늘 대선 전략과 준비 상황 점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전직 장차관 100여 명이 참석하는 국정연구포럼 출범식에 참석해 이들의 지지 선언을 끌어냈는데요. 이 후보는 이 자리에서 지난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책임지고 진화된 4기 민주정부를 만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진영을 가리지 않고 인재를 활용하고 정책을 펴서 통합정부 또 국민내각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이 후보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국정 경험자들의 지지선언을 통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의 정통성을 다지는 동시에 정책 자문 등을 통해 한 달 남은 대선 전략 다듬기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후보는 잠시 뒤에도 시도당 위원장단 연석회의에 참석해서 시도당별 대선 준비 상황을 점검합니다. 네, 그렇다면 대선을 한 달 앞둔 민주당 선거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우선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오차 범위 안에서 초박빙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르고 있죠. 하지만 민주당은 결국 유권자들이 당이나 선거 구도보다는 인물을 보게 될 거라며 이재명 후보의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총괄선대본부장의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인물론으로 가고 있고 국민의힘 쪽은 구도 싸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권 교체를 호소하는 것은 이 구도 싸움이고요. 마지막에는 두 후보를 비교하면서 누구가 더 일 잘할까 이런 이쪽으로 압축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그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거죠. 최근 이재명 후보 지지세의 변수로 떠오른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선 이 때문에 일부 지지율이 하락해 경합 열세 형태가 돼 있다며 일시적인 현상에 머물진 지켜봐야 한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 책임자로서 몸을 낮추면서도 이재명 후보와 김혜경 씨 본인이 직접 부당 행위를 지시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으면서 대응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선 민주당은 다음 주 공식 선거운동 시작을 앞두고 이번 주부터 총력전에 돌입하면서 이 후보 지지율 상승세 전환에 힘을 쏟을 방침인데요. 일각에서는 어젯밤 이 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전격 회동한 것이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전열 다지기와 함께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여러 리스크를 집중 공세하면서 역공 전략도 펴고 있는데요. 특히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후보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관계를 추궁하면서 공세를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당사로 가서 윤석열 후보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경국 기자 나가 있죠? 네, 국민의힘 당사입니다. 네, 자 윤석열 후보 주말에는 지역 방문 일정을 이어갔는데요. 오늘은 경제 행보에 주력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조금 뒤인 오후 2시부터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서 특별 강연을 진행합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과 기업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제 비전을 밝힌다는 계획인데요. 특히 디지털 전환과 기후변화 그리고 미중 갈등 등 격변하는 패러다임 속에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윤석열 후보 이와 함께 골다공증 무료 검진 대상 확대 그리고 우울증 검사 주기 단축 등 생활 밀착형 이른바 심쿵 공약 발표도 계속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에 대한 공세에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권영세 선대본부장은 아침 회의에서 이재명 후보 부부의 갑질이 점입 가경이라며 후보직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리 처방, 카드깡, 법카 유형까지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진짜 몰랐다면 주변 관리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공범입니다. 네, 이와 함께 공익제보자를 공격하며 이재명 후보를 보호하려는 민주당도 한심하다면서 반성과 사과를 보여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외연 확장에도 주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원희룡 정책본부장은 이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사고대책 특별팀을 꾸리겠다면서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호남에서의 민주당 독점 정치의 구태 기득권을 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대선 3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야권 단일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선대본부 원희룡 정책본부장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는 언급할 때가 됐다면서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후보 역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단일화를 배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윤 후보는 단일화를 한다고 해도 공개하고 진행할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와 자신이 전격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일화 문제를 논의한 적 없다던 권영세 선대본부장도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사실상 입장을 선호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단일화 언급과 관련해서 매우 부적절하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고요. 특히 오는 11일이 되면 단일화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 거라며 일축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역시 국민의힘 안에서도 의견이 달라 싸우는데 자신이 무슨 말을 하겠냐고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 이런 가운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신을 언급하며 선거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과학과 실용의 시대를 열고자 한 노 전 대통령의 길을 자신이 기억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안 후보 디지털 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 간담회에도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서울 여의도에 있는 카페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심 후보는 불편하고 또 부담스러운 일이지만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며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제안했고요. 이와 함께 공무원 연금 등 특수직역연금을 국민연금 방식으로 통합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오후에 한국 마이크로바이옴협회 정책협약식과 정치개혁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과 국민의힘 당사에 나가 있는 송재인, 이경국 기자 연결해 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거센 가운데 정부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방역과 재택치료 체계를 내놨습니다. 재택치료는 고위험군 중심으로만 진행하고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는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잔디 기자. 네, 사회 2부입니다. 네, 오미크론 변이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역학조사부터 격리, 치료 체계까지 모두 바뀌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우선 재택치료는 60살 이상 등 집중관리군과 그렇지 않은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해 집중관리군 환자를 중심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모니터링은 집중관리군만 하루에 2차례 유선으로 하고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면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비대면 진료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관리 의료기관을 650개까지 확충해 재택치료자 21만 7천 명까지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재택치료 키트나 생필품도 60살 이상 집중관리군에게만 지급됩니다. 동거가족의 외출이 허용된 만큼 재택치료 키트 구성품도 생필품 등을 빼서 7종에서 4종으로 줄였습니다. 역학조사와 격리 방식도 바뀝니다. 역학조사는 조사 항목을 단순화하고 확진자가 직접 조사서에 기입하는 자기기입식 조사서가 도입됩니다. GPS 기반의 자가격리 앱 관리를 폐지하고 동거가족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킨다면 병원 방문이나 의약품, 식료품 구매와 같은 필수적인 목적의 외출이 허용됩니다. 동거가족은 확진자를 통해 격리를 통보하게 되고 확진자 격리 해제 뒤 추가 격리 없이 사흘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을 준수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중증과 치명률이 낮고 무증상 경증 환자가 많은 오미크론의 특성을 고려해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방역과 의료체계 역량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같은 방역체계로 전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신규 환자가 전날보다는 줄었지만 그래도 여전히 3만 명대를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35,268명입니다. 이 전날보다 3천 명 넘게 줄었지만 3만 명대 확진자는 사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대유행하면서 보통 휴일에는 검사 건수가 줄며 환자 수도 감소하는데 이런 휴일 효과도 사라진 모습입니다. 실제로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의 비율을 뜻하는 검사 양성률은 26%로 전날보다 5.2%포인트 상승하며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4명이 검사를 받으면 1명꼴로 확진 판정을 받는 셈입니다. 확진자가 늘면서 재택치료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14만 6,445명으로 하루 만에 17,000여 명이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이달 말쯤 하루 확진자가 13만 명에서 많게는 17만 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하고 이에 맞춰 방역체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김지한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는 상황의 심각성을 감안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미크론 대응 체계에서 동네 병의원 역할이 중요하다며 협조를 당부했고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취재기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홍선기 기자. 네, 홍성기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한 건 올해 들어서 처음이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7월 이후 7개월 만에 올해 들어서는 처음으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직접 주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오늘 오전 8시 반부터 국가위기관리센터에서 정부 각 부처와 전국 17개 시도를 화상으로 연결해 중대본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확진자 수가 얼마까지 늘어날지, 이 정점이 언제가 될지 예측하기 어려운 엄중한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며 우리 국민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우수한 의료 역량이 발휘된다면 오미크론 변이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미크론 대응 체계는 새로운 방역 의료 체계라고 할 만큼 전면적인 개편이라면서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의료계가 힘을 합쳐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동네 병원과 의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또 신속 항원 검사와 PCR 검사로 이원화한 검사체계 개편에 따른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자가검사 키트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먹는 치료제 지급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외국의 경우처럼 확진자 급증으로 사회 필수 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의료와 치안, 소방을 비롯해 교육과 돌봄 등 민생 필수 분야별로 소관부처가 유지 계획을 점검하고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와 함께 방역과 의료 대응에 있어서 지자체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요. 검사와 역학조사 그리고 재택치료자 관리 등 가중되는 업무를 일선 보건소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며 행정 인력 등 지역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국민들의 자발적인 방역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다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일상의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는 국민 모두에게 깊은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일상 회복으로 가는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하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홍성기입니다. 지난달 방역 패스가 해제된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오늘부터 방역 조치가 추가로 의무화됩니다. 다만 현장에서는 이미 시행하던 것들이라며 크게 달라질 게 없다는 반응인데요. 입시학원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엽 기자. 네,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학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의무화되는 수칙 설명해 주시죠. 네, 제 양옆자리에 붙은 착석 금지 표지 보이실 텐데요. 오늘부터는 의무적으로 2제곱미터당 1명이 앉거나 이렇게 한 자리씩 띄워서 앉아야 합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 카페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수칙인데요. 지난해 11월까지 적용됐던 4제곱미터당 1명 규칙보다는 다소 완화된 겁니다. 다만 칸막이를 설치하면 띄워 앉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대상이 된 다중이용 시설들은 이런 방역 수칙들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부 발표가 새로울 것이 없다는 반응인데요. 스터디 카페 업주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독서실 스터디 카페 이쪽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미 지켜지고 있었어요. 바뀐 게 전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없습니다.
이 밖에 방역 수칙이 몇 가지 더 의무화됩니다. 학원에서는 한 방향으로 좌석을 배치하고 강의실 사용 전후로 환기해야 합니다. 또 기숙형 학원에 입소할 때는 접종을 마친 사람도 신속 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오는 25일까지 3주 동안은 계도 기간이라 벌칙이 없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방역 강화 조치는 지난달 18일 방역 패스가 해제된 시설들에 적용되는데요. 백화점과 대형 마트에서는 실내에서 음식을 먹을 수 없고요. 소리낼 수 있는 판촉, 호객 행위와 이벤트성 소공연이 금지됩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의 방역 강화 조치는 계도 기간 없이 오늘부터 바로 적용됩니다. 또 도서관을 비롯해 문화예술시설에도 강화된 수칙이 생겼는데요. 의무가 아니라 자율 시행입니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에는 사전 예약제와 칸막이 설치가 권고되고요. 영화관과 공연장에서는 자율적으로 좌석 한 칸 띄어앉기를 실시합니다. 지금까지 서울 신정동에 있는 입시 학원에서 YTN 이준엽입니다. 네, 대선 이제 30일 앞으로 다가왔죠. 여야 모두 막판 지지세 결집에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판세는 여전히 오차 범위 내 안개 속입니다. 여야 선거 전략과 판세 분석,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 상임고문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주말 내내 TV 토론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내일 열기로 했던 토론회는 지금 실현 가능성이 낮아졌는데요. 왜 무산이 됐는지 먼저 양당의 입장부터 듣고 오시죠. 윤 후보가 건강 문제를 거론하면서 협상판을 깼습니다. 토론회에 나오지 못할 정도로 건강이 안 좋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실제로 윤석열 후보는 바로 그 시각에 제주도에서 선거운동을 왕성하게 하고 있었고 심지어는 선거운동 끝나고 나서 기자들과 함께 폭탄주까지 마셨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11일 날짜에는 집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세간에는 이 법사나 도사들이 정해준 날 아니냐 이런 비아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성적 측면에서 공평하게 종편 4사가 심지뽑기를 해서 주관사 선정하는 게 맞고요. 또 저희가 그런 형태를 먼저 지상파 3사한테 의뢰할 때도 똑같은 방식으로 의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일이나 11일 중에 열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중에서 11일이 비교적 다른 당에서도 좋겠다는 의견을 내온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잠정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얘기 듣고 오셨는데요. 자 건강 문제로 토론을 깨더니 그날 술을 마셨다. 윤호중 원내대표가 작심 비판하는 내용 앞서 이제 듣고 오셨는데 그렇죠. 민주당은 윤석열 후보가 의도적으로 좀 토론을 피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사자 토론이 이제 무산이 됐는데요. 8일 날 일단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윤석열 후보께서 토론을 좀 피하고 두려워하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대통령을 좀 무임승차하시려는 게 아닌가 이런 이제 의구심까지 좀 드는데요. 건강을 이유로 초기에는 이제 TV 토론을 거부했다고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그날 제주도로 방문을 하셨고 그 다음에 저녁에는 기자들과 이제 술자리를 했다고 해요. 근데 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계속 말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주최 측과 그 다음에 방송사 측에서 정치적 편향성 때문에 좀 문제 삼아 딴지를 좀 걸다가 그 다음에 또 이번에는 안철수 후보의 일정 탓을 또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안철수 후보 측에서도 발끈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좀 굉장히 안타깝고 좀 답답한 것은 계속 토론에 대한 협상을 하다 보면 뭐가 그렇게 조건이 많고 문제가 많은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좀 뭔가 토론을 좀 피하고 하기 싫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일단 11일에 토론을 받겠다고 해서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또 조건 달고 말을 바꾸는 것은 아닌지 좀 이렇게 의구심이 들고 정말 토론하겠다고 하면 이제는 아무런 조건 달지 말고
네. 좀 당당히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 협상 과정에서 이제 이유를 너무 여러 가지로 들어서 말이 바뀌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지금 해주셨어요. 네, 성일종 의원은 지방 일정이 많아서 컨디션을 고려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 이런 말이 와전된 것 같다. 자,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 자, 임태희 고문님. 네. 민주당에서는 왜 그렇게 특정 날짜에 고집을 하느냐, 누가 정해준 거 아니냐 이런 그 지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후보는 8일 토론은 괜찮다 이런 얘기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네. 당내에서 이게 좀 의견이 엇갈리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요. 네, 우선 토론에 대해서 네. 그 윤 후보가 좀 토론을 좀 이렇게 소극적으로 기피한다 하는 인식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아닙니까? 예. 왜 그러냐면 저희 선대위가 굉장히 좀 그 정비가 안 되고 그 혼란스럽던 시기 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이 가족 그 문제가 이 정리가 안 되고 이랬던 시기에는 제가 그때는 그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때이기 때문에 내용을 알고 있는데 조금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에요. 예, 그러다가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나서는 이게 후보는 어쨌든 국민들께서 이 후보에 대해서 충분한 그 후보에 대한 내용을 파악해야 이게 정당한 또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토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임하는 자세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달라졌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토론에 대해서 자꾸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저희는 그 성일종 의원이 사실은 토론에 대한 실제로 창구가 돼서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일종 의원께 여기 오기 전에 확인한 거로는 우리는 그 지상파 3사가 하듯이 종편 그 4사하고 이제 그 보도 채널 2군데 하고 해서 지상파와 같은 방식으로 하자. 이런 입장을 계속 일관성 있게 기존에는 하고 있었는데 JTBC의 편향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그것이 아니라 방식을 좀 바꾸자 이런 얘기십니까?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아마 직접 무슨 뭐 후보나 이런 데에서 한 게 아니고 이 선대위 내 어느 그 아마 실무자가 아마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해서 그 오해를 좀 산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이 후보의 뜻하고는 다르다 하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11일에는 토론이 열리는 건가요? 반드시 열려야 된다고 반드시 생각을 열려야 하고요. 된다. 실제로 TV 토론은 이 대통령 선거의 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도 대통령 선거의 과정에서 또 지금 많은 유권자들께서 TV 토론을 통해서 그 정말 어느 후보가 준비된 후보이고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실력과 그다음에 경륜,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를 검증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10일, 11일에 하자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마 조금 절충하면 그래서 진짜 열릴 수 이번에는 있고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상하면서 이렇게 자꾸 조건 달지 말고 서로 통 크게 잘 해가지고 토론이 반드시 알겠습니다. 이루어졌으면 그러면 좋겠습니다. 11일과 12일에는 두 번째 토론이 열릴 가능성이 크다. 이 정도로 정리를 11일, 하고 11일. 12일. 예, 알겠습니다. 자, 어제 이재명 후보가 김종인 위원장을 이제 유세를 마치고 만났습니다. 80분 정도 회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예정된 일정이었습니까? 그 어제 한 1시간 20분 가량 이렇게 그 김종인 전 위원장의 사무실을 방문해서 이렇게 만났는데요. 그 비공개 회동이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뭐라고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아마 이제 두 분 모두 서로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고 또 서로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후보께서 지금 그 진영을 가리지 않고 또 국민 통합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의 경제와 정치, 사회에 대한 여러 가지 조언을 지금 듣고 또 그런 것들을 좀 함께 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그 김종인 전 위원장님의 여러 가지 이제 의견과 식견을 좀 구하고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만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언론이 앞서가는 건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할 가능성이 있을까 뭐 이런 물음표도 나왔었는데 오늘 김종인 위원장은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이게 잡단 정도의 얘기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지금 이렇게 만남보다 조금 더 나아간 형태의 어떤 의사표명이 앞으로 있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글쎄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을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김종인 위원장님은 그 나름의 오랜 경륜과 철학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봐요. 이제 그런 데서 또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도 오래전부터 잘 알고 있고 그다음에 잘 준비된 후보다라고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앞으로 이제
이 국가 경영을 제대로 이렇게 잘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가지 여러 가지 조언과 격려가 있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김종인 전 위원장, 뭐 킹메이커 아니겠습니까? 이름만 들어도 뭐 중도층 소구력 때문에 이제 연상되는 이미지들이 있는데요. 어제 이재명 후보와의 만남 앞으로 영향력 어떻게 보십니까? 그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잘 아시다시피 워낙 경험도 많고 또 여야 그 어느 쪽이든 정말 이 당신의 철학과 좀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 이게 맞다 할 때는 언제든지 그 참여를 했던 분이시죠. 그래서 여야 가리지 않고 소통의 항상 문은 활짝 열어놓고 계신 분이에요. 아마 지금 어느 분이든지 김종인 위원장 그 사무실을 찾아가면 누구든 다 만나 주실 겁니다. 그래서 어제 뭐 이것은 이제 뭐 굉장히 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좀 필요는 없는 이런 이 만남이 아니었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확인한 거로는 뭐 그냥 와서 그 얘기 좀 나누겠다고 그러는데 그걸 무슨 못 오게 하는 것도 이상하고 그게 사적인 만남으로 그렇게 직접 하셨다. 확인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사적인 만남으로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안철수 후보가 오든 심상정 후보가 오든 찾아오면 다 만나는. 그럴 겁니다. 예, 연락하시면. 예, 그래서 김종인 위원장께서 워낙 이번 이 선거에 대해서는 정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정치에 이 변화를 가져와야 될 이런 어떤 중대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이런 만남을 통해서 무슨 갑자기 지지 후보가 바뀌고 뭐 이런 그 처신을 하시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 거 자체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김종인 위원장께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젯밤에 이제 기사가 나서 이 질문 잠시 드려봤고요. 주제를 바꿔서 자, 이번 대선 유독 네거티브 공방이 좀 많은 것 같긴 한데요. 이재명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와 관련된 의혹들이 지금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세의 고삐를 바짝 쥐고 있고요. 민주당도 팩트체크가 필요하다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하고 있는데요. 양당의 입장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 가경입니다. 저는 단순히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재명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의 문제, 자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리 처방, 카드깡, 법카 유형까지 온갖 나쁜 일들이 다 벌어졌는데 진짜 몰랐다면 주변 관리조차 못하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사실상 범죄를 방조한 공범입니다. 샌드위치 30인분을 뭐 개인적으로 먹었다. 샌드위치 30분을 어떻게 먹겠습니까? 사실은 이거는 공간에서 회의하거나 이럴 때 지키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다 이용했다. 지금 말씀처럼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될 것 같고요. 8개월치 중에 뭐 3일치 한 거라고 800개 있다고 그거 다 공개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씩 공개하면서 지금 선거 국면에 하필이면 지금 선거 앞두고서 하는 게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고 좀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자,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 김건희 씨 녹취보다 더 중대한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다른 형태 제보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다 얘기를 했거든요. 실제로 추가 의혹을 좀 국민의힘에서 제기할 부분이 있으십니까? 지금 뭐 이재명 후보 또 김혜경 그 여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배우자와 관련된 내용은 심지어 저한테도 뭐 이런저런 그 제보를 하는 경우를 제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준석 대표 또 하나 막 그럴 것입니다. 예. 근데 여기에 이제 그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이 문제가 사실은 공직자의 기본 자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공직자는 굉장히 공과 사를 엄격히 구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 공직자의 기본인데 사실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해서 이렇게 공무원들이 수행을 하거나 보좌를 하는 경우는 예를 들면 어느 행사가 뭐 그 공직자와 같이 하는 거다 이렇다면 몰라도 그 경우가 아니면은 사실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국민의힘에서는 몰랐다면 무능, 알았다면은 이 범죄다 이런 입장을 보이는. 앞서서 이제 녹취를 듣고 오셨는데 주말 사이에 민주당에서도 좀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 좀 팩트 체크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뭐 해명될 부분도 있고 조금 남아 있는 궁금증 부분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보면은 주체는 그 사무관 배모 씨이지
이 김혜경 씨가 아니다 이런 입장도 많이 나왔고요. 그리고 제보자 A 씨와 관련해서는 좀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이번 대통령 선거가 사실은 그 네거티브 선거전으로 흐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 선거의 본령은 사실은 인물과 정책 선거거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자세로 이번 대통령 선거에 임하고 유권자의 이제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다 이런 생각인데 이게 뻑하면 이제 네거티브 전으로 흐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김혜경 사모와 관계에서는 이에 대해서는 저희 선대위 최민희 미디어 특보단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팩트 체크를 다 꼼꼼하게 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보면은 직원들이 그 사모님을 조력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인데 그 실제로 그 이재명 후보나 사모께서 직접 직원들한테 갑질을 했거나 했던 사안들은 결코 아닌 것으로 일단 다 이렇게 드러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그 자세한 내용들이 이 자리에서 그 뭐 이렇게 다시 또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기 어렵겠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거죠.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제 김혜경 사모가 빨래 심부름을 시켰다고 하는데 도리어 그 사모는 절대 빨래하지 말라고 메모까지 항상 남겼다는 거거든요. 네. 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그다음에 법인카드 뭐 유용 의혹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법인카드로 아들의 퇴원 비용을 처리했다고 하는데 실제 이건 법인카드가 아니라 이재명 후보의 개인 복지카드거든요. 예. 그게 상당 부분이 팩트가 다른 얘기들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 이재명 후보와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 모두 이에 대해서 경위를 떠나서 포괄적인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감사기관을 감사를 요청을 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감사 결과가 그 나오게 되면은 그 규정에 따라 책임을 지겠다고 했기 때문에 이걸 지켜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예. 그다음에 이준석 그 국민의힘 당대표께서 또 뭔가 또 있다. 예. 자꾸 그런 식으로 이렇게 언론 플레이하시고 또 엄포를 놓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면 공개하면 될 일이거든요. 예. 그런 식으로 살짝 흘리면서 마치 뭔가 이렇게 궁금증을 증폭하시는 듯한 이런 것들이 네거티브 선거전을 부추기는 것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한마디만 더 덧붙이자면 네. 짧게요. 네. 사실은 더 심각한 것은 그 윤석열 후보 배우자인 김건희 씨의 네.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라는 허위 경영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과거에 보면은 이 조국 가족에 대해서 굉장히 엄혹하고 모질게 기준을 들이대면서 조사하고 처벌을 했거든요. 근데 그 본인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관행이라고 이렇게 대강 치부하고 넘어가려고 그래요. 네. 근데 실제로 또 지난 2007년에 그 신정아 씨와 관련된 허위 학력 사건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같은 경우도 이제 사문서 위주로 구속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불법이었고 그럼 지금은 관행인지 도리어 전 이런 것들을 되묻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근데 저도 부인 좀 의혹 말씀드리면요. 관련해서 이제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론에서 볼 때는 그 여야의 대응이 좀 비슷해 보인다 이런 측면도 있거든요.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도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네거티브 하는 게 안타깝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속으로 예. 반가웠는데 네. 사실은 수사 중인 사항은 수사 결과 기다리는 게 그 자세죠. 네. 예. 근데 이제 지금 이 우리 저 김혜경 그 여사와 관련된 것은 이 과거에도 우리 보면 왜 그 박찬주 전 그 육군 대장이 예. 공관병에게 뭐 했다고 그러죠. 얼마나 그게 문제가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직자란 그렇게 엄격한 처신을 이 국민들이 기대하고 요구하고 있는 네. 거죠. 이제 그런 점에서 사실은 도청의 공무원 두 사람이 어떻든 이 그 공직자 부인에 관한 그 여러 가지를 예. 예를 들면 조력을 하고 돕는다는 것 자체는 사실 공직자의 기본에 그건 맞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문제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배우자 리스크 말고도 이 대장동 의혹의 불똥이 앞으로 어디를 튈까 이 부분도 대선에 여전히 살아있는 변수 중 하나인데 그 주말 지나면서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이제 관심이 모아졌는데요. 네, 네, 네. 윤석열과 욕하며 싸우는 사이다. 윤 후보가 봐주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배 씨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부분이 녹취록에 담겨 있다는 건데, 자 민주당에서는 여기에 대한 공세를 좀 강화하고 있는 이런 입장이에요. 네, 그 이제 녹취록에 그런 얘기들이 지금 나왔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유튜브라든가 언론에 보도도 되고 있는데 그 이게 단순한 의례적 관계가 아니라 예. 매우 깊은 관계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보고 그 도대체 김만배 씨가 당시 서술포럼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감을 보이면서 그런 얘기까지 했을까?
굉장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일부터 녹취록에 따르면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는 형이 가지고 있는 카드면 다 주고 뭐 이런 얘기까지 굉장히 센 발언들이죠.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밝혀야 되고 혹시나 이런 부분들이 부산저축은행 이 대출 관련된 수사 관련된 게 아닌지 그런 의구심까지 계속 지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앞으로 수사기관을 통해서 또는 필요하다면 특검을 통해서라도 철저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대장동 의혹 관련한 그 의혹 자체가 굉장히 여러 갈래로 지금 의혹이 퍼져 있는 상황이고 수사도 사실 여러 갈래로 진행이 되는 이런 부분인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김만배 씨와 윤석열 후보 사이의 커넥션을 밝혀라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거든요. 자, 이 대장동 문제 국민의힘에서는 어떤 부분에 포커싱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볼 때 우선 저 문제부터 저는 김만배 씨라는 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잘 모르는데 언론에 보도되는 이 상황만 보면 저는 굉장히 아주 이 노련한 또 이 사회의 어떤 맥을 자기가 때리면 또 자기가 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아주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유형으로 보냐면 사실은 검찰총장이나 저 자신의 경우 보면 과거에 대통령실장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저희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어느 장소에 갔는데 그렇게 저를 잘한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언제든지 통화하고 이러면서 저를 잘한다고 그래서 나중에 하도 듣다 못해서 정말 너무나 잘하는 것처럼 얘기를 해서 듣다 못해서 저희 그 가족이 거길 정말 잘하시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잘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 가족이다. 아주 가까운 가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때부터 말을 하지 않더랍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김만배 씨의 경우에 상당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인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앞으로 어느 정도로 파장이 있을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자, 30일 남은 시점에서 지난 주말에 두 후보 전통적인 지지층이 아닌 적진을 찾았습니다. 나란히 이 사람을 언급했는데요. 이 얘기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문재인의 꿈이고 그리고 저 이재명의 영원한 꿈입니다, 여러분. 2007년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주변의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고뇌에 찬 결단을 하셨습니다. 제주 해군기지는 국가의 필수 요소다. 무장과 평화가 함께 있는 것은 잘못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뇌와 결단을 가슴에 새깁니다. 네, 공교롭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두 후보 모두 이렇게 언급을 했고요. 좀 울기도 하고 울컥하기도 한 모습을 보고 오셨습니다. 뭐 일부러 그런 건 물론 아니겠지만, 자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 보면은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이미지 이런 것을 통해서 지지층을 좀 흡수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까요? 그 이재명 후보와 노무현 전 대통령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그 이재명 후보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 예전에 이제 사법연수원 시절에 그때 본인이 이제 판검사의 길을 포기하고 그 인권 변호사의 길을 가겠다고 결심을 한 계기가 된 게 당시 노무현 그 변호사의 강연을 듣고 그런 결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성남에서 그 노동 인권 변호사를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쭉 그 역정을 이제 걸어온 건데 그런 점에서 보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갖고 계신 그런 가치와 철학 또 사람 사는 세상 그것이 바로 또 이재명 후보의 것이라고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주말에 노무현의 편지 그래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가상 영상이 이제 돌아서 이게 좀 논란이 됐거든요. 이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마 이제 그 당에서 일부 실무자가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의욕적으로 하다 보니까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다 내렸습니다. 내렸고, 자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한 이 부분과 지금 논란이 된 이 가상 영상 부분 다 어떻게 보십니까? 좀 어떻게 보면 네. 옳지 않죠. 옳지 예, 않다. 옳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이 노무현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추구하신 그런 것은 정말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르다 하는 저는 그 측면이 가장 강하다고 보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권과 노동이면 네. 예를 들어서 그걸 존중하고 그것 때문에 가령 변호사가 됐다면 이재명 후보도 그런 길을 걸었었어야죠, 사실은. 근데 과연 노동과 인권을 위한 그 변호사였는가? 제가 아는 이재명은 그렇지 않거든요. 예.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강정마을이라는 게 얼마나 전에 논란이 됐었습니까? 그 당시에 보면은 사실은 제주도에 해군 기지를 만든다, 또 한미 FTA를 추진한다 하는 거는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께서 지지자들의 많은 반대 속에서도 국익을 위해서,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그건 필요하다 해서 추진한 거란 말이죠. 이제 그런 면에서 예. 이제 윤석열 후보가 아마 그런 이 자기의 어떤 진영에 이 정말 싫어하고 자기 진영에 불리한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이 국가를 위해서 추진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면서 저는 아마 본인의 여러 가지 네. 이 감정이 겹쳐서 그런 울컥하지 않았나 이런 진정성 있는 그렇습니다. 울컥함이었다 이렇게 예, 이제 예, 말씀을 예, 해주셨는데 예, 시간이 이미 넘쳐가지고 자, 최근 여론조사들이 뭐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종합을 해보면 오차 범위 내 접전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앞으로 판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네, 먼저 일단 잠깐 이제 아까 예. 그 임태희 우리 고문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재명 후보가 노동과 인권의 길을 걷지 않았다는 얘기는 좀 왜곡된 발언이라고 이렇게 예, 반론을 하셨고요. 제가 간단하게 예. 멘트를 말씀을 드리고요. 네. 이제 대선이 30일 남았는데 초박빙 상황인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이런 데서 처음 본다 이럴 정도로, 그리고 지금 양상을 보면 한 달 정도면 이미 이제 굳혀졌어요. 예, 이제 양측의 지지층들이 이제 결집을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남은 향배는 중도층의 표심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이제 그런 데서 보면은 이 대통령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나라의 국정 운영을 제대로 이끌 지도자를 뽑는 선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그런 인물과 정책 그리고 준비된 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누가 준비된 후보인가. 예. 또 이제 그런 점에서 앞으로 그 중도층께서 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임태희 고문의 마지막 그 전망 들어볼까요? 예, 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저는 그 윤석열 후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국정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과 이런 또 그 방향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는 계기가 저는 계속 마련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네. 점에서 저희도 그렇게 노력을 하겠고 또 희망은 또 새로운 이런 그 정치, 또 새로운 어떤 이런 그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이번에 정권 교체가 돼야 된다 하는 그런 그 여론들이 높기 때문에 저는 정말 겸손하게 그러한 뜻을 받들려고 노력한다면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지를 해주실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30일 남은 대선 판세 두 분과 함께 읽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선대위 특임본부장 그리고 국민의힘 임태희 선대본 상임고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000m 혼성 계주에서 충격의 예선 탈락한 한국 쇼트트랙 대표팀이 오늘 밤 개인전 메달 획득에 도전합니다. 한편 한국 대표팀은 오늘 밤 8시 반부터 중국 베이징 캐피털 실내 경기장에서 열리는 여자 500m와 남자 1000m 준준 결승에 출전합니다. 여자 500m에는 이우빈이 예선에서 탈락하면서 에이스 최민정이 홀로 메달 사냥에 나서고 남자 1000m는 황대현과 이준서, 박장혁이 여유 있게 예선 관문을 통과하면서 메달 획득의 가능성을 넓혔습니다.
네, 중국은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 대회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최근 코로나19 감염자가 발생한 인구 350만여 명의 지방도시 하나를 또 봉쇄했습니다. 중국 광시 자치구 바이서시는 오늘부터 외지로 드나드는 공항과 기차역의 운영을 중단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자가격리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서시는 또 시내 전역의 교통을 통제하고 인구 357만여 명 전원에 대해서 출근이나 등교 그리고 모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 초부터 경기장 밖에서 인권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신장 위구르 출신 성화봉송 최종 주자 선정이 인권 탄압 물타기 시도란 비난이 제기되는가 하면 전 중국 부총리의 성폭력을 폭로한 테니스 스타 펑샤이 파문도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지난 4일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 성화봉송 최종 주자로 나선 디니거 이라무장. 디니거 이라무장은 신장 위구르 자치구 출신입니다. 미 행정부는 이를 두고 인권 탄압 이슈에서 시선을 돌리려는 중국 정부의 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CNN 방송에 출연해 위구르인이 성화봉송을 한다 해서 그곳에서 자행된 집단 학살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중국에서 반인도적 범죄가 자행되고 있음을 명확히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이번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을 선언한 것도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이 그 핵심 이유였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한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시진핑 주석에게 유엔 인권 최고대표의 신장 위구르 지역 방문을 허용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장가오리 전 중국 국무원 부총리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던 중국 테니스 스타 펑샤이 파문이 다시 부각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토마스 바흐 위원장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기간에 펑샤이를 만날 예정임을 확인한 것입니다. We have always said that there would be a meeting, and there have been various calls up until now. So, IOC는 바흐 위원장과 펑샤이가 만난 후 어떤 내용을 공개할지 펑샤이가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전하면서 펑샤이가 성폭력 사건에 대한 조사를 원한다면 지지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펑샤이는 성폭력 폭로 직후 갑자기 사라졌다 중국 관영 매체에 등장해 기존 폭로를 철회하는 듯한 행보를 보여 의혹이 커졌으며 그녀의 안전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도 여전합니다. YTN 종수입니다. 유럽 등 일부 국가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규제 조치에 반대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는 백신 접종 의무화에 반대하는 트럭 시위가 9일째 계속되면서 도시 기능이 마비돼 수도 오타와에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됐습니다. 보도에 김형근 기자입니다. 캐나다 수도 오타와 수천 명의 시위대가 중심가를 가득 메우고 있습니다. 며칠째 계속되고 있는 트럭 시위입니다. 이번 시위는 트럭 운전사들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에 반대하면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새가 불어나면서 방역 규제와 트루도 정부에 반대하는 시위로 격화하고 있습니다. 시위 지역도 토론토, 밴쿠버 등 다른 도시로 번지고 있습니다. Just for the mandates right now that's going on in Canada, I think it's infringing a lot of people's movements, freedoms. They have a choice in this country. Not tyranny, not being told what to inject in our body. 시위대가 하루 종일 울려대는 경적 소리에 주민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합니다. 주요 도로도 트럭 시위대에 점령돼 교통이 거의 마비됐습니다. 경찰이 투입됐지만 시위대 수가 경찰보다 많아서 통제 불능 상태라고 현지 언론은 전했습니다. 급기야 오타와 시 당국은 비상 사태를 선포했습니다. Many residents have not slept for days due to the noise and disruptions, and many have been shut in due to the crowds, a lockdown imposed by the protest itself. 캐나다뿐 아니라 많은 유럽 국가들도 백신 패스와 규제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미국도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대기업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을 결국 접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오늘 추위가 조금 누그러든 느낌인데요. 내일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원희다 캐스터. 네, 원희다입니다. 네, 추위가 좀 누그러들었다던데 바깥 날씨 어떻습니까? 네, 도심공원에 나와 있으니 간간히 내리쬐는 겨울 햇살 때문인지 추위가 이전보다는 조금 누그러진 느낌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 1.9도로 영상권을 회복했고 앞으로 예년 수준인 3도까지 오를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낮부터는 예년 기온을 웃돌면서 대체로 온화한 겨울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날이 풀린다고 해도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면서 감기 걸리기 쉬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전국 하늘에 구름 많겠고 대기질도 양호해서 미세먼지 걱정도 없겠습니다. 다만 내일 새벽까지 제주도는 5mm 안팎의 비가 조금 내리겠고 기온이 낮은 제주 산간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일부 경기 내륙과 강원 곳곳에 한파특보가 남아있는 가운데 내일 아침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10도, 광주 영하 2도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 5도, 대전 7도, 광주 8도, 부산은 10도까지 올라 추위가 풀리겠지만 큰 일교차는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파 수준의 큰 추위는 없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는 남부와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영동 지방은 휴일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영동과 영남, 전남 동부에 이어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에도 건조특보가 확대됐습니다. 메마른 날씨에 바람까지 약간 강하게 부는 만큼 산불 등 화재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원희다입니다. 네, 대선 30일 즈음한 여론조사 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설 연휴, 첫 토론회, 그리고 대장동 의혹, 과잉 의전 논란, 최근 전국을 관통한 여러 변수들, 민심에는 어떤 영향이 있었을까요? 잠시 뒤 여론조사 전문가 두 분과 조목조목 짚어보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더 뉴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